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경영전략의 이중석입니다. 이번 시간엔 7강 창업기업 설립에 관한 보충 강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강의의 내용은 법인 상호를 어떻게 정할지,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정관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창업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팀을 제외하고는 동영상 강의 자료와 리딩 자료의 세부 내용이 자세히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이제 시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본 보충 강의에서는 상호, 목적, 정관 관련된 각 인터넷 사이트를 실제로 접속해서 시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법인 상호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내용은 이제 동영상 강의에 설명했습니다만 좀 복습을 해볼까요? 상호는 이제 주식회사 이름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반드시 주식회사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상호 결정의 주의사항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오인해서는 안 되고요. 또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널리 인식된 상호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써서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 상호는 등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떠한 상호를 쓰고 싶은데 그게 과연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타인이 등기한 상호가 어떠한 게 있는지를 검색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는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 등기와 법인 등기 그리고 담보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법인 등기니까 법인 등기란이라서 열람하기를 들어가 보죠. 열람하기 메뉴에 오시면 이제 우리나라 모든 법인을 상호로 등기번호로 등록번호로 로마자로 찾을 수 있는데 우리는 상호로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선진유통이란 이름으로 유통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하고요. 선진유통으로 상호를 쓸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할 등기소는 전체 등기소를 선택하고요. 법인 종류도 전체로 해보죠. 등기부 상태는 전체 등기부, 본지점도 전체로 하고요. 선진유통 검색을 하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역시 보편적인 이름이어서 등기가 많이 되어 있네요. 서울, 수원, 춘천, 대전, 창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선진유통이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등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을 검색해서 등기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좀 독특한 이름 해볼까요? 잘 살아보세. 이런 이름의 회사가 있을까요? 있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수원, 서울에서 등기가 됐는데 이게 해산되었고 해산 간주가 되었고 본점 전출한 거 봐서는 살아있는 등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잘 살아보세라는 회사 이름으로 등기는 아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야, 잘 살아보세라는 이름으로 회사 등기를 했었네요. 물론 서울에서 유한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수원에서는 주식회사로 했네요. 독특한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참에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제 실제 열람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회사나 다른 법인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을 위한 설립한 법인인 코오앤비즈 법인을 등기부등본을 한번 열람해 볼게요. 먼저 검색을 하시면은 코오앤비즈란 이름으로는 서울에만 등기가 제 법인만 등기가 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하니까 등기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 선택을 하시고 등기 유형은 전부 다음 넘어가시고 열람할 등기 항목을 선택하는 건데요.
지점도 없고 대리점도 없지만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하고요. 밑에 내용은 해당은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럼 열람 항목이 떴고요. 그럼 다음.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네요. 700원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고요. 비밀번호는 임의의 숫자 4자리로 정하면 됩니다. 휴대폰 결제를 해보죠. 제가 선결제를 해서 몇 시간 내에 아마 재열람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열람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럼 이제 제가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조회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등기번호가 있고요. 등록번호. 이게 이제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6자리, 7자리 두 체계로 되어 있고요. 코엠비즈 회사명, 본점, 공고방법, 일주의 금액. 이건 이제 제가 발행한 주식회사의 한 주의 금액을 제가 5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500원이고요.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 코엠비즈가 앞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총 발행 예정 주식 총수를 말합니다. 8만 주. 그리고 발행 주식의 수는 이 중에서 실제로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4분의 1, 4배까지 이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한 주식의 4배까지 발행할 주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1주가 500원이고 2만 주니까 자본금은 1000만원이죠. 사업 목적은 서적 출판, 도서 수출입업, 광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 보시면 임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사가 한 명밖에 없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0억 미만의 자본금의 회사의 경우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고요. 1인 이사로 회사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 설립의 인적 구성에 부담이 많죠.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회사 설립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억 미만의 회사는 한 사람만으로 임원을 선임해서 회사 설립을 할 수 있으니까 회사 설립이 굉장히 간소화되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법인 상호를 어떻게 검색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등기부 등본까지 한번 열람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업 목적, 코엠비즈 같으면 이런 사업 목적으로 정했는데 여러분이 창업기업을 설립한다면 사업 목적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한데 그 가이드가 바로 한국표준산업분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사이트를 가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분류 포털 모바일 요걸 치고 들어가시면은 각종 분류 기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표준산업분류를 치고 들어가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용 안내, 검색, 자료실이 있는데요. 요 소개는 뒤에 하고 먼저 검색부터 들어가 보죠. 검색에서 분류 내용 보기, 해설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 표준산업을 이렇게 A부터 U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농업, 임업, 광업, 제조.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하단에 세부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같으면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설립한 법인의 분류 코드표를 한번 볼까요?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출판업을 치고요. 검색을 누르면 58번의 출판업이 있고요. 또 세부 분류표가 있죠.
대분류 58번을 가볼까요? 그럼 여기쯤 되겠죠? 58번. 죄송합니다. 여기요. 그럼 이제 정보통신업 코드 안에, J 코드 안에 58번 출판업이 있고요. 또 들어와 보면 서적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와 보면은 서적 출판업. 교과서, 만화, 일반 서적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은 분류 코드 값이 58113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법인의 한국표준산업의 분류 코드 값은 58113이고요. 예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업 목적을 정할 때는 그냥 정하려면 좀 막막하니까 요 가이드를 따라서 큰 대분류, 소분류, 소분류를 따라가면서 이름을 정하면은 사업 목적을 정하면 조금 용이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사업 목적 정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게 반드시 요 이름대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가이드가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산업분류 찾는 걸 알아봤고요. 소개에 한번 가보시면은 유의사항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는 통계 목적의 표준분류인데 국세청의 업종분류 코드는 국세행정 목적의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국세청 업종분류 코드를 한번 가보죠. 바로 여기서 출판업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검색. 그러면 이제 업종 코드표가 쭉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정보통신입 서류출판 1번 이거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국세청의 코드 값인데요.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요 분류, 업태명, 세분류, 세세분류는 거의 표준산업 코드와 거의 똑같습니다. 대신에 업종 코드는 표준산업분류는 5자리였지만 국세청은 별도였죠. 즉 국세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활용하되 업종 코드는 국세청 기준으로 새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체계를 쓰고 있지만 코드 값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제가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 코드 값은 221100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목적을 정하는 법, 국세청 코드 봤는데 사업자 등록증 한번 가볼까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 면세사업자, 이 출판업이 부가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 이게 법인번호랑은 좀 다르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업의 종류의 업태의 서비스, 종목은 출판업이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서적 출판업이긴 하지만 사업 목적 등기부 등본사안에 서적 출판업 말고도 사업 목적을 여러 개를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판단하기에는 큰 업태 분류, 사업의 구분으로는 도소매, 유통, 이런 제조, 이런 걸 봤을 때 서비스업이 적합하다고 해서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종목은 이제 주된 사업으로 정했죠. 출판업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업태 서비스가 아까 말한 정보통신 출판업과 코드가 다른데 과연 그 사업이 그 사업 맞는가?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주된 사업으로 이름을 정했지만 아까 업종 분류 코드 값은 이 사업자 등록증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때 주된 사업을 제시를 하면 세무서에서 추천하는 업태와 종목명을 선정하고 세무서에서 업종 코드 값을 정해줍니다. 업종 코드 값은 여러분이 정한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정합니다. 그러면 저 경우에는 이제 과연 아까 그 분류 기준대로 업종 코드 값이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걸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가야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고요. 네, 로그인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 홈택스 있잖아요. 이 메뉴에서 사업자 등록 안내 및 담당자 안내 이 사이트에 가셔서 보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제 법인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주종목 출판업이고 2211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분류 코드 값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좀 헷갈리나요? 정리하면 사업 목적은 임의로 그냥 정할 수도 있지만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값을 보고 이름을 정하면 사업 목적을 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업태 종목도 그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 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등록할 때 주된 사업을 이야기를 하면 세무서에서 업태와 종목을 정해주고요. 이 종목 코드 값은 세무서에서 정하는데 그게 원래 본인이 의도했던 거랑은 일치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만 혹시 일치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업 목적 정하는 문제, 표준산업분류 코드, 국세청 업종 코드 차이점도 보여드렸고요. 사업자 등록증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정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그런 근본 규칙에 대한 서면이다. 그래서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고요. 표준정관 어떻게 그러니까 정관은 이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것도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참고가 될 만한 표준정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정관은 별도로 자료실에 올려드리니까 사이트 접속하지 않으셔도 표준정관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관은 창업자들이 하기 힘드니까 법무사에 의뢰드리면 법무사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주고요. 일부 수정을 하면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을 다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회사 정관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그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고요. 전자공시시스템은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들의 재무정보, 상장회사의 경우엔 경영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회사명을 삼성전자를 한번 쳐볼까요? 검색을 누르시면 삼성전자는 상장회사니까 모든 공시정보를 여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누르시고요. 이게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 내용인데 뭐 회사의 개요, 재무, 그 다음 이사회, 임원 뭐 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첨부 선택에 가보시면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여기 정관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누르시면 삼성전자의 정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상호, 목적, 소재지, 공고방법, 즉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기재사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표준정관 가지고 정관을 정할 때 참고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상장회사의 정관을 보고서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상호를 정하는 법, 사업 목적을 정하는 법, 정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창업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업은 홀수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팀을 구성할 때 팀의 자질은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적격성, 또 하나가 적합성입니다. 적격성은 이제 뭐 핵심은 기술 등 전문적인 능력이 있느냐고, 적합성은 그 팀과 잘 어울리는 그런 공유된 가치를 유지하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창업팀의 구성은 이 두 개가 다 만족하는 게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즉 해당되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있고 또 서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유된 가치도 가질 수 있고 유연성이 있는 사람, 그러면 만점이겠죠. 그러나 둘 다 없다면 그건 정말 문제고 어느 하나는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대부분 처음에 창업을 하는 분들은 적격성보다는 좀 적합성 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창업이 좀 어려운 과제다 보니까 또 인적 구성이 넓지 않으니까 주변에 자기랑 잘 맞는 사람과 팀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창업팀들 많이 만나봤을 때는 적격성보다는 적합성 쪽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바는 너무 적합성 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게 창업회사가 아니고 창업 동아리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제가 벤처캐피탈 일할 때 창업팀을 만났었는데요. 와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완전 창업 동아리입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뭐 그 형 동생이에요, 사이가 서로가. 그래서 서로 아주 인간적으로는 친밀감이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똑같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요. 또 그 판단에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되었고 결국 투자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창업팀을 만났을 때 형 동생 한다 이러면은 벤처캐피탈 입장에서는 조금 머리를 갸우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창업팀 구성에서는 적격성도 중요한 요인이니까 창업이 어려운 만큼 사람 풀이 적어서 너무 자기랑 잘 맞는 편한 사람을 팀으로 구성하는 그런 오류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고요. 조금 신중하게 내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고 그 기능에 해당되는 어떤 능력의 사람이 있는지 조금 껄끄럽더라도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게 성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이제 인간적인 거에 관계가 껄끄럽고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적격성, 적합성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근데 우려는 적합성 쪽에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제가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또 하나 사례를 설명드리면은 2000년 초에 인터넷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로 참여해서 가끔 회의를 했는데 그 팀의 멤버는 적격성에서도 그렇게 나무랄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들 뭐 나름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팀도 마찬가지로 적합성이 좀 강해서 예를 들어 새벽 2시까지 밤늦게 인터넷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띤 토론했으면 늦은 시간이니까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죠.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제 2시쯤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이 팀들은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 그런 술 마시는 회합이 한 번이 아니고 좀 여러 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생각에 다음날 출근해서 일해야 될 텐데 이 팀들이 이게 동아리 아니야?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실제 제가 투자를 한 회사고 결과적으로는 투자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적격성이 있는 멤버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적합성, 서로 친하니까요. 서로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결국 그 사람들도 저도 아마추어 아니었나, 이게 프로페셔널이 아니고 그냥 투자 동아리 확대된 거 아니었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창업을 하시려는 창업팀들은, 창업자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업 동아리로는 성공하기 힘들고 그래도 돈을 버는 조직이니까 규율과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성과, 퍼포먼스에 대한 지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친목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업팀의 지분율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창업자라고 가정을 하고요. 창업팀을 몇 사람을 구해서 창업기업을 만들었을 때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큰 극단으로는 제가 100% 다 가지고 나머지 친구들한테는 그냥 월급만 주는 거겠죠. 제가 100% 오너로 가져가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형태는 3명이라 그러면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갖는 거겠죠. 자, 어느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 틀렸을까요? 좀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창업팀에게 지분을 하나도 주지 않고 저 혼자 100%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낮은 급여와 높은 노동 강도의 창업팀에 합류할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지분을 할애하는 건 필요하고요. 근데 n분의 1로 하는 것,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 주인이 없는 거죠. 다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창업자는 반드시 본인이 대주주 지분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대주주가 돼서 지분이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욕심을 낸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면 누군가가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전은 자기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창업팀의 지분율이 n분의 1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벤처캐피탈은 대번 물어봐요. 누가 주인입니까?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려움 닥쳤을 때 누가 이걸 돌파할 거냐. 지분이 낮은 창업팀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회사랑 명운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되려면 창업자는 본인이 어쨌든 대주주 지분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업팀의 지분을 배분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좀 많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많이 배분을 하게 되면 향후에 좋은 멤버를 데려왔을 때 배분할 지분이 없어서 그런 좋은 멤버를 영입할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좋은 팀이 들어오거나 또 지분을 배분하거나 또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지분율이 전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당장의 지분 배분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분을 좀 부여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분율 배분은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양극단 100%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n분의 1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중간선상에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좀 더 다일루션 되거나 또는 배분해야 될 지분까지도 고려해서 창업팀에게 지분율 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분 배분과 관련된 창업팀에게 지분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를 제가 권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이제 처음에 나눠줄 때, 배분할 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창업팀 멤버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어려워서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더 좋은 작업을 위해서 떠날 수도 있고요. 자, 이럴 때 창업팀에게 처음에 지분을 배분을 했는데 이 창업 멤버가 회사를 떠날 때 이 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사전에 정해놓지 않으면 향후에 엄청난 분쟁거리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투자한 회사에서 창업팀에게 지분이 배분되었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한 5% 된 것 같아요. 이 멤버가 상장 직전에 회사를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5%면 크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 가치가 작으면 5%가 작은데요. 회사 가치가 커지면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억짜리 회사면 5%가 25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상장 전에 회사를 떠날 때 지분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계약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계약이 있긴 있었지만 굉장히 애매한 계약이었어요. 귀책 사유가 창업팀 멤버에게 있을 때는 지분을 회수하고 간다. 근데 그게 너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결국 분쟁이 생긴 거죠. 창업팀 멤버는 지분을 반납하지 않고 가겠다. 그리고 기존의 대주주는 창업자는 회사가 성공하기 전이니까 그 지분은 가져갈 수 없고 반납하라. 그렇게 소송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서로 문제가 없지만 서로 나쁠 때는 정말 소송까지 가야 되면 엄청난 시간과 돈의 낭비가 있습니다. 사업을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을 배분할 때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길 권하고요. 특히 창업팀 멤버가 회사를 떠날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회수한다는 걸 명확하게 계약에 남겨야 어쨌든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는 창업팀에서 외부 전문가 활용인데요. 창업팀은 아무래도 초기에 인적풀이 작으니까 특정 인적 자원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그러한 부족한 인적 자원의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창업 생태계가 많이 좋아져서 특별한 보수나 보상 없이도 도와주려는 선의의 자문인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좀 발품을 팔아서 그런 인적풀을 구성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금전적인 꼭 대가가 아니라도 창업자의 열정에 반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면 조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직 정당성이라는 건 이 조직이 하는 일이 정말로 제대로 되고 훌륭하다 이런 걸 외부에서 공인받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초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로 말하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마치고요. 세콰이어 캐피탈이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그 세콰이어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요. 그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걸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걸 조직 정당성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하면 조직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기업을 설립했는데 사회적으로 유명한 그런 전문가가 뭐 자문을 하거나 지분을 일부 투자하거나 또는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창업기업이 향후에 엄청나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걸 대외적으로 확인받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창업기업 설립과 관련된 보론을 다루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